구독, 좋아요.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송국권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정대국 대표의 육성을 들었습니다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단식 현장을 방문한 것이 굉장한 기사가 됐고 이슈가 됐습니다. 국회 본청을 찾은 건 10년 만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시기 국회에 있었던 걸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4년 만에 찾은 것인데 어제 박 대통령의 단식장 현장 방문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죠. 예. 예상하지 못한 그 상황으로 그 단식이 일단은 마무리됐는데 원래 저도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단식을 했거든요. 예. 정말 물하고 소금만으로 버티는 누구처럼 담배 피는 단식도 아니고 출퇴근하는 단식도 아니고 예. 딱 그 로텐도홀에서 물하고 소금만으로 버티는 그 단식을 했고 그리고 필리버스터 24시간 한지도 그렇게 지나지 않았어요. 그 후유증도 아직도 있을 겁니다. 24시간 동안 말을 하고 그 버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저도 걱정을 한 게 뭐냐 하면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지금 내세운 그 요구가 뚜렷하잖아요. 예. 뚜렷합니다. 뭐냐면 쌍특검이죠. 네. 통일교 특검하고 공천뇌물 특검 하자. 이렇게 이 선명한 그 요구사항을 내세우고 단식을 하면은 저 정도 되면은 여권에서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죠. 네. 그래서 그럼 이거를 정말 이러다가 사람이 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완전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대구에서 일부러 상경을 해서 이렇게 이제 단식을 이제 그만 거치시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국민들에게 알리는 이제 그런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또 분명히 이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좀 무도한 정권이다. 정치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또 지적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래 이 요구를 했던 두 가지 쌍특검은 이제 관철은 하지 못했지만은 어느 정도 이 성과는 있어요. 국민이 이제 알게 됐고 그것이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효과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원래 부수 효과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효과가 된 거죠. 바로 보수 통합입니다. 보수 통합을 하고 아무래도 지금 보수에 큰 어른이 없다. 이런 구심점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딱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등장을 해서 메시지도 좀 보내고 또 어떤 그 통합 보수 우파 그 통합의 상징 같은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는 극적인 계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 대통령의 어떤 상징 보수 대통합의 어떤 상황이 됐다. 그런데 이런 측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식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가 뚜렷해야 되는 점도 있지만 명분과 대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동시에 단식이 사실은 중단될 때 쓰러져서 물론 중단되는 경우 있지만 중단되는 상황이 돼도 사실은 명분과 대의나 상황이 사실은 이게 일치돼야 되잖아요. 네. 좀 한마디로 좀 찌질하게 단식이 중단한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박 대통령의 방문으로 장 대표의 단식이 사실은 중지되는 상황. 이 상황은 명분과 대의, 상황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명분도 있었고 또렷한 요구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고 대의적으로도 맞죠. 왜냐하면은 단순히 이제 쌍특검을 요구한 것뿐이 아니고 단식에 들어간 날이 바로 2차 내란몰이를 하기 위해서 그 2차 소위 말하는 종합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한 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그 요구 사항은 두 가지 쌍특검이지만은 지금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 6개월 동안 소위 내란몰이를 해서 3개의 특검을 띄워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우파 진영을 이제 덜 쑤셔놓고 그다음에 또다시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두 번째 내란몰이를 하는 그 시점에 단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대의 명분도 있었죠. 요구사항도 또렷하고 대의 명분도 있었고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보면 폭주를 이제 멈춰달라는 그런 대의 명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하답을 안 했어요. 네. 전혀 이재명 정권에서 하답을 하지 않았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지금 왜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지 그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고 또 특검이 관철은 되지 않았지만은 그 특검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국민들 사이에 높아졌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전에 몇 번 메시지를 냈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선거를 앞두고 이제 보수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렇게 좀 저 추상적인 이런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도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냈죠. 뭐 유영아 의원을 통해서 내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어떻게 보면은 대중 앞에서 메시지를 냈고 그 메시지 내용도 좀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마무리하는 것도 뭐 대의 명분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예. 어제 박 대통령의 이제 말씀 중에 또 인상적인 대목, 그러니까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이 집권 세력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는 장면, 그리고 단식을 중단해 주시라라는 장면, 뭐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짧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적 문제들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자, 이 문제가 저한테는 또 남더라고요. 오늘 단식을 멈추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알겠다. 앞으로 건강을 빨리 회복을 하시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뒤에 부분이 상당히 다시 느껴졌어요. 건강을 회복을 하시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보통은 건강을 빨리 회복을 하시고 뜻한 바 일을 이루시라, 이렇게 이제 끝내는 게 통상적인 그렇죠. 건데,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박 대통령도 이 싸움의 한편으로 몸이든 마음이든 함께 참여하겠다, 또는 연대를 같이 하겠다, 정치적 결속에 참여하겠다, 물론 이런 뜻도 담겨 있을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어제 메시지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잖아요. 네. 일단 구체적인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은 이렇게 단식을 목숨건 단식을 하는데 정치도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정부 여당이 완전히 외면하고 조롱하고 하는 거죠.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이 규탄을 한 거예요. 규탄을 한 것은 지금 6개월을 이제 지켜보니까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지켜봐도 이게 너무 폭주를 하고 나라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단식 현장에 지금 나와서 국민에게 메시지를 보낸 건데, 하나는 이재명 정권을 규탄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특검 필요성을 강조를 한 거예요. 이게 그 단식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는 게 아니고 통일교 특검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얻지 못한 단식이 아니냐 비판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국민들께서는 장동혁 대표의 진정성을 인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구체적인 사안까지 이렇게 그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또 회복을 하시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고 하는 것은 물론 장동혁 대표에게 한 말이지만은 저는 저것이 그냥 그 장동혁 대표 개인에게 한 말이라기보다는 이 보수 진영 전체에, 우파 진영 전체에 저는 한 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두 가지 점을 이야기했잖아요. 좀 그 도의를 상실한 좀 무도한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특검 같은 것을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좀 구체성 있는 말을 했는데, 앞으로도 필요하면은 이런 메시지를 내겠다. 저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고, 워낙 그 우파 진영에 그 어른이었고 원로가 없다고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저는 충분히 앞으로도 할 걸로 믿고, 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는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 대통령은 사실은 허튼 소리를 안 하는 그럼요. 분이에요. 예, 예,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미리 생각을 하고 네.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사실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원칙론자고 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뭐 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박 전 대통령의 애국심 있잖아요. 네. 애국심, 나라를 걱정하는 이 마음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이재명도 그거는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 대구 달성에 있지만은 지금 다 이제 뉴스를 접하고 하다가 보면은 이거 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분명히 해서 뭔가 본인이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좀 각오를 하고 어제 그런 행보를 보인 게 아닌가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 단식 전에만 하더라도 한동훈 문제가 좀 있었죠. 뒤에 한동훈 문제를 집중적으로 또 다루긴 할 텐데 이 문제 한번 좀 다루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 단식 전에 한동훈의 제명 관련된 징계 문제가 있어서 주로 대립되는 관계가 장동혁 대 무슨 한동훈처럼 구도가 짜이기도 하고 일부 그런 구도 프레임을 만드는 여론도 언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동혁 대표는 장동혁 대표 길을 가면서 새로운 차원의 국면을 만들고 있고 한동훈은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을 공격하는 양상으로 패턴이 좀 양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준석이 또 계속 나서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이 한동훈을 향해서 이 단식장 장동혁 대표 단식장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직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이런 거 하나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어떻게 다른 정치적으로 중요한 현안들을 풀 수 있겠냐 하면서 상당히 한동훈 너는 정치 방식이나 정치력이 아직은 뭔가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안 되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일단 이준석 대표입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대표. 네, 이준석 대표가 예. 이 본인이 마치 이렇게 뭐 정치 고수고 한동훈이 이제 하수다 예. 이런 그 뉘앙스인데 이준석 대표는 정치 고수라기보다 정치 기술자예요. 어느 분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 이준석과 같이 일을 해본 아주 뭐 유명한 정치인인데 이준석에 대해서 정치 기술자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 장인은 아닌 거죠. 정치 장인 정도 돼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이렇게 통합을 하고 해 나가는 그런 경지에 오른 것은 아니고 정치 장인 하면 뭐 상김씨나 뭐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 이준석이 한동훈에 대해서 아직 그 정치적으로 미숙하다 했는데 본인이 그런 지적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예. 일단 그 지적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지적 자체는 뭐 이런 거 하나 못 풀어가지고 어떻게 다른 정치적으로 중요한 현안들을 풀겠느냐.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잖아요. 예. 대권을 노리는 사람인데 이 본인에 대한 앞으로 이거 외에도 숱하게 난관이 있을 텐데 본인이 정치를 계속 하려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아무리 그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징계를 했다고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일단 보류를 시켰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보류를 시키고 그 윤리위 가서 다시 이 본인이 소명을 할 기회를 주는 게 맞다. 네. 이렇게 그 보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대여 투쟁을 위해서 그 대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내 문제라고 좌파에서 막 폄훼하고 그 친한계에서도 폄훼를 하는데 대여 투쟁을 위해서 지금 단식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특검이 필요하다는 그 두 가지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도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공동 묘표예요, 그거는. 장동혁이든 한동훈이든 공동 묘표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기 가서 대내 문제는 대내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전직 당 대표 입장이고 또 뭐 그 15명 정도의 개파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당연히 목소리를 같이 하고 힘을 보태는 게 그게 그 정치죠. 그게 지금 대승적 차원의 정치인데 한동훈 대표는 그 8일 동안의 그 황금 같은 기회를 이번에 날려버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 그 이준석 대표가 저런 말을 뭐 할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별개로 치고 저런 이야기를 한 거 이런 거 하나 못 풀어가지고 어떻게 중요한 현안들을 풀어나가겠나 이 지적은 좀 그 맞는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예. 자, 그 장면까지 살펴보고요. 한동훈에 관해서 중요하게 징계에 관련된 제명 처리 관련된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송권 본부장님 평론가님께 잠깐 양해를 구하고 김민수 최고위원 단식 현장에 있었던 계속 같이 싸웠던 김민수 최고위원 연결해서 몇 가지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나 형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지금 연결됐나요? 지금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예, 오랜만에 전화로 연결했으니까 먼저 네, 우리 앵커님 시청자분들께 반갑습니다. 인사를 좀 먼저 드려주시죠. 아유네 팬앤드 마이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예국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오랫동안 인사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선 이것부터 좀 한번 여쭤보죠. 지금 장동혁 대표 건강 상태 지금 이제 치료 중이랄 텐데 건강 상태 지금 어떤 상황이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우선 어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여기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만 늦었으면은 정말로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정말 막바지에 이렇게 병원에 왔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 들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아직 검사 결과들이 다 나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그 심장에 그 막바지에 좀 통증이 있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검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중에 좀 이렇게 정밀 검사 내용들이 다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밤에는 이제 미음 몇 숟갈 정도를 드셨는데, 장동혁 대표는 본인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 의사 선생님들 말씀은, 지금 많이 몸이 안 좋다, 쇠해진 상태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꽤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네네. 네. 지금 전화로 직격 인터뷰를 바로 연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듣는 분들 중에 소리가 작으신 분들은 약간 소리 키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로 직접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런데 장도혁 대표 단식을 하고 있을 때 계속 옆에 계셨잖아요. 여러 장면을 저는 영상을 봤는데 앉아서 이렇게 두 분이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시고 같이 걸으시는 장면 뭐 영상 이런 걸 많이 봤는데 또 팬앤이 현장에서 계속 그 영상을 송출했기 때문에 그 장면들을 봤는데 네네. 그 장 대표 단식 중에 위기 상황이 몇 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뭐 어떤 상황에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까? 실제로는 제가 그 장동혁 대표께서 몸이 좀 불편하다란 말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괜찮아, 괜찮아만 하셔서, 근데 실제는 3일째 되시는 날에 굉장히 복통들이 좀 있으셨고요. 예. 네네. 그런데도 이제 그것도 4일 차에 알았습니다. 본인이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그 3일 차에 약간 소금을 섭취를 하면서 소금이 약간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극을 줘서 이제 3일째는 좀 계속 복통이 있으셨고, 그리고 또 4일째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이게 4일, 5일이 넘어가면서는 그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게 굉장히 생명에 위험한 상태인데 89까지 한번 떨어진 적이 있고 91에서 93 정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산소 공급기를 그 응급조치로 꽂게 됐고 그때부터 사실 지금 단식 만류를 굉장히 했는데 본인께서는 내가 여기에 묻히겠다라는 각오로 지금 계속 단식을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극구 저희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셨었고, 또 사실 이제 눈에 띄지 않았던 것들 중에서, 거기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다 보니까 이게 누워 있으면은 이게 또 허리에 굉장히 통증이 많이 와서 이제 일어서는 모습들, 앉아 있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었는데, 그게 실제로는 또 허리 통증이 있으셔서 좀 누워 있는 것보다 대래 앉아 있는 것이 그 자세가 더 덜 불편해서 이제 앉아 있는 이런 모습들도 좀 보이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5일, 6일이 넘어가면서는 사실 뭐 많은 의원님들이나 뭐 저도 그렇고 비서실장 그리고 사무총장 등 계속해서 이렇게 만류가 있었는데 의지가 워낙 강하셔서 저희들이 꺾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뭐 8일차 되는 날 다들 보셨다시피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시면서 그래도 정말 위기의 순간, 위급한 순간을 좀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단식장을 찾았을 때 현장에 계셨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이야기하는 장면도 보고 박 대통령이 이야기를 끝나고 나가시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도 보시고 울컥했을 만한 여러 장면들이 노출이 됐는데 네네. 현장에서 봤을 때 느낌이라든가 상황 어떠셨어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보수의 상징이고, 그리고 또 예국심이야말로 온 국민이 인정하는 분이신데, 사실 이렇게 공개 행보를 안 하신 지가 조금 됐죠. 근데 예. 지금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등장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가슴이 웅장했다. 그리고 또 눈물 흘리는 분들도 계셨었고, 또 이게 정말로 보수의 오랜 분열이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과 또 장동혁 대표의 희생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느낌들을 다들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서 인사를 나누시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등을 돌리고 가시는데 장동혁 대표께서 불편한 몸으로 등에 대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셨어요. 예. 네네, 그 인사를 나누셨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인사를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또 황급히 뒤로 돌아서 또 다시 한번 인사를 하시고 네, 그렇게 가시는 모습이었는데 뭐 주변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화면을 보셨던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장동혁 대표하고 계속 8일 단식을 거의 같이 하셨는데 그동안 장동혁 대표와 이제 여러 장면들이 너무 많이 저는 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전화로 계속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지금까지 미뤄놨는데 네. 오늘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떤 장면에서는 약간 이제 무릎을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께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낮추시고 장동혁 대표와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었고 아침에 같이 이 화환 이 장미꽃이 이렇게 퍼져 있는 그곳을 건으면서 나누는 여러 장면들을 봤는데 좀 뭐 이제 지금 조금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 좀 나눴던 긴밀한 얘기 중에 공개할 만한 게 있으면 좀 공개를 해주시죠.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좀 카메라가 6시 정도까지 켜 있었는데요. 네. 카메라가 켜 있던 시간에는 가급적이면은 좀 그 안쪽으로 제가 안 들어갔었었고, 예,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워낙 많이 계셔서 이게 한 분 한 분 응대하시는 것도 에너지를 굉장히 소모하는 일이라, 근데 이제 뭐 또 오셨던 분들은 대표님 가까이서 보고 싶어 하시고, 손도 잡고 싶어 하시고, 또 대표님은 오신 분 한 분도 서운치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가급적이면은 그 마지막 전날 7일차까지도 다 손을 또 잡아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기력을 또 소진시키는 행위인데 여기 하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가시고 계셔서 뭐 이게 카메라가 꺼지고 나면 좀 이렇게 대표님과 짧게 얘기도 하고 그 로텐돌 한두 바퀴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했는데 뭐 이렇게 긴밀한 얘기들이야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뭐 대표님 어린 시절 얘기를 할 때도 잠깐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님 진짜 괜찮으십니까라고 하면 괜찮다. 내가 어려서도 배불리 먹고 자라지 않아서 버틸 수 있다. 괜찮다. 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허리나 이렇게 사실 다리 같은 곳에도 좀 통증이 있으셨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부분들 괜찮은지도 또 확인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거기 계시면서도 여기에 또 여러 현황들에 대한 걱정들도 하시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8일간 장동혁 대표님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분은 지금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진심이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사실 단식 자체가 표면적으로는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민주당의 공천뇌물 특검을 이제 주장하면서 단식이 이루어졌지만은 그 내면에는 대한민국의 무너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 무너지는 법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저항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대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아까 그 특검 부분은 민주당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야당 당대표의 이런 8일간의 단식 동안에도 민주당은 조롱 섞인 이런 조롱들을 또 계속해서 해왔고, 그리고 현장에도 단 한 번 방문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민주당이 정말로 이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민주당의 비리나 이런 행위들을 가리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전파했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로 듣고 싶은 얘기는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그 장동혁 대표께서 무엇보다 나라 걱정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면서 보내주셨던 응원이나 꽃 그리고 편지 등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큰 힘을 얻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장동혁 대표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많이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뭐 저희들 대화는 가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네. 자, 단교 대표 이 단식 그리고 어제 이제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이 찾으면서 이 문제에 네네. 관해서 야, 장 대표의 단식이 향후 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보수 대결집 또 어떤 싸우는 국면의 어떤 아주 새로운 상황이나 전선을 만들어 여러 분석이 있는데 이 단식이 미친 장 대표의 결단이 미친 효과 그리고 이것이 여권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지금까지는 조롱 이렇게 이제 냉소적인 여권의 반응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미칠 영향 효과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대통합의 기틀을 만들었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6.3 지방선거의 판을 뒤집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 그 보수가 사실은 지금 민주당을 상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우리 당 내에서도 분열이 만만치 않았었는데 지금 장동혁 당대표의 이 단식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진정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는데 지금 민주당의 단식 같은 것들이 아니었고 카메라가 로텐더홀에만 해도 CCTV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네, 이거 민주당이 다 돌려볼 수 있는 CCTV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텐더홀 안에서 모두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보온병 같은 것도 쓰지 않았죠. 누군가의 단식처럼. 여기 삼다수 물 있는 데서 거기에서 유리컵에 유리잔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소금을 섭취하라는 것도 소금이 받지 않아서 하루에 고작 소금알 몇 알 이렇게 집어드셨는데 이 과정들을 보고 산소 공급기를 꽂는 과정까지 보면서 많은 의원들의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여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음이 움직였고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의원님들 중에서도 저한테 오셔서도 뭐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장동혁 대표 걱정하시고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힘을 뭉쳐야 된다, 뭉쳐야겠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단식 만류해 달라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사람의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통합의 발판을 기틀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통합의 기틀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국민의힘은 더 단단해질 것이다. 이 밀도가 단단한 조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단식 과정이 끝나가면서 또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이런 통합 제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또 다른 위기를 느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본인들의 힘만으로 이 6.3 지방선거를 잘 거쳐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제의가 지금 이 시점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분명한 위기를 느끼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이런 것들은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저는 등장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단식 과정 중에. 여기 뭐 레거시에서는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의 낮은 지지율 여론조사들을 보이기도 하지만 단식 기간 중에 하나의 변화였던 것은 레거시들이 잘 다루지 않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등장을 했거든요. 예. 네,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단식 과정에서 오차 범위로 붙는 이런 모습들을 분명하게 또 보여준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6.3 지방선거의 틀을 한번 뒤덮는 계기로 작용이 될 것이다. 장동혁 대표의 8일간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 주신 중에 혹시 이제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서 띄운 조사한 그 정당 지지도 저희가 네네. 18일, 19일 사이에 저희가 자체 의뢰해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서는 지금 띄워놨습니다만은 띄워보시죠. 예, 민주당 41.4, 국민의힘 40.9입니다. 똑같이 나왔어요. 네네. 리얼미터보다 훨씬 더 이제 조금 뒤에 더 조사했는데 단식 한 나흘째, 닷새째 때 조사를 했는데 또 상황이 더 바뀌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여론조사 공정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 자, 이 질문으로 이걸 물어볼게요.
자, 장 대표가 단식을 마지막 중단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했었죠. 이재명 정권 폭정 향한 단식이 아니라 탄식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했는데 앞서 이제 우리 김민수 최고께서도 이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리는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향후 양상 투쟁 그리고 여기에다가 투쟁 양상 이런 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사실 말이 참 많지 않습니까? 뭐 네. 여론조사 제 주장에 대해서 또 레거시가 많이 비판했던 적도 있고. 네. 근데 레거시에서 왜곡들을 많이 해서 그런데 발언을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 여론조사는 믿으라고 있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공정 믿어, 넌 리얼미터 믿어. 뭐 너는 갤럽 믿어 하는 여론조사가 종교가 아니다. 여론조사는 이 지표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향후 전략을 잡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레거시들에서 국민의힘에 불리한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노출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저는 지금 여기 여론조사를 전체를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여론조사를 빠짐없이 싹 다 봅니다. 이 빅데이터까지 보는데 물론 지금 보여주셨던 공정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게 여론조사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여기에 의미가 있는 여론조사들 아까 제가 말했던 리얼미터나 공정 외에도 이런 여론조사들이 발표되지 않은 언론이 다루지 않는 여론조사들이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러한 여론조사를 보는 이유는 우리들이 지금 추세를 확인하고 우리의 지금 위치 포지션을 확인해야지 향후 전략이 나올 것인데 이 전략을 제대로 짜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게 어떤 지표는 작게 나오고 어떤 지표는 많이 차이가 나게 나오고 어떤 지표는 사실 우리 국민의힘이 이긴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오차 범위로 붙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오차 범위 안에서 우리가 향후 펼칠 수 있는 전략들이 분명히 있다, 방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인데 이번 단식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두 가지를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이 가리려는 게 있구나. 민주당이 정말로 내로남불의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있구나. 여기에 지금 힘없는 야권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면서 본인들의 잘못이나 부정, 부패, 비리에 대해서는 한치도 수사조차도 허용을 하지 않는구나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의 부패 정도를 짐작하시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장동혁 대표라든지 지금 보수의 정치인들 중에서 진심으로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막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것은 분명히 장동혁 대표만의 싸움이 아닐 것이고 특정 정치인의 싸움이 아닐 것이고 무너지는 대한민국 앞에 싸워야 될 사람들은 우리 모두일 것이라는 이런 결집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장동혁 대표께서 복귀하시고 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보수에 결집된 것들을 더 단단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이고 내부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이고 동시에 민주당이 이렇게 틈을 보였던 부분에 대한 대여 투쟁도 일어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지금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문제라든지 고물가, 고환율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김민수 최고위원 현장에서 단식 투쟁에서 함께 싸웠던 김민수 최고위원 직접 연결을 해서 당시 있었던 상황, 향후에 어떤 투쟁의 현황, 이것이 미치는 효과 이런 거 좀 살펴봤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좀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이렇게 바쁘시니까 회의도 있고 중요 회의 있으니까 뭐 이 자리에 모시지 못해도 이렇게 직격으로 전화로 연결해서 인터뷰 가끔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장동혁 대표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면회가 제한되어 있어서 여기에 무리가 될까봐 지금 많은 분들이 면회를 요구하고 계신데 이게 면회가 이렇게
가족분들을 제외하고는 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빠른 회복을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기도와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받으시고 네,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함께 싸워주신 김민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민수 최고위원 댓글에서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시네요. 예, 항상 현장에서 싸우는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싸우는 김민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현장의 목소리 들었으니까 다시 우리 또 베네네 현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송국권 평론가님과 함께 한동훈 문제로 한번 이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정대국 대표 문제와 이제 현실 단식이 끝나면 또 다른 차원에서 국면이 바꾸고 또 다른 이슈가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한동훈 이 징계 문제, 제명 결정 문제입니다. 다음 주 26일에 최고위가 소집돼 있는데 거기서 시작될지 아니면 다음 주는 다다음 주 안에는 어쨌든 대체적으로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보는데요. 자, 그간의 정대국 대표 단식 이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레거시 미디어가 한동훈 편을 많이 들어줬어요. 그리고 장동혁을 까는 이런 여론을 굉장히 많이 밀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의 제명 결정에 관해서는 여론조사나 여론 동향의 지표는 제명 결정 잘했다가 더 높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은 물론 훨씬 더 높고요. 전체 국민에도 한동훈 제명 결정 잘했다 이런 여론이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지표에서도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데, 자, 한동훈 지금 제명 결정 예정된 상황 그리고 한동훈 제명 찬성이 높은 상황, 이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제명 쪽으로 가는 게 불가피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8일 동안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기회를 날렸고 아마 그렇게 좀 좋은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갈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첫 사과라고 하는데 저는 사과라고 안 보거든요. 당원 개섭은 첫 사과라고 했는데 여전히 이것이 본인에 대한 조작 징계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사과라고 하는 것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 대해서 사과를 한다. 이 말이었어요. 그러네요. 그 당원 게시판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적절한 글을 올렸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지금 또 국민도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까지 오히려 이 제명 결정에 대해서 좀 찬성을 하는 이런 것은 일종의 첫 번째는 피로감이 하나 좀 생긴 것 아닌가.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한 당원 게시판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본인이 정말 사과를 하면 돼요. 진정한 사과를 하고 뭐 그때 당시에 그 뭐 보는 가족들이라고 뭐 하든지 어쨌든 지금 윤리위에서 확인된 것 정도는 사과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계속 이것을 계속 끌고 있는 데다가 또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 본인에 대한 일종의 좀 의구심들이 좀 생기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 처음에 등판을 할 때는 상당히 신선하게 등판을 했잖아요. 네. 여의도 문법 쓰지 않겠다. 그리고 뭐 이런 동료 시민 이런 표현도 하고 굉장히 신선하게 등판을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행태들을 보면은 개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오히려 본인이 더 여의도 문법을 쓰는 것 아닌가. 그런 좀 의구심이 생긴 것하고 피로감이 합쳐져서 이 제명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이 저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우선 이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본인이 조작이 됐다고 하니까 뭐가 조작됐고 뭐가 조작은 아니고 사실인지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사실관계를 밝혀야죠. 그리고 거기에 본인과 그 가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에 관해서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밝혀야 되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에 따라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특히 당원들에게 사과를 해야죠. 당 게시판이었으니까. 더군다나 전직 당대표도 한 인물이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은 엄청나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본인이 정계 은퇴를 하든 정계 은퇴를 못하겠다면 최소한 당의 처분을 받아들이겠다. 이게 당원이자 공인으로서 할 얘기죠. 당이 결정을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 세 가지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 그런 걸 전제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동훈의 지금 세력들이 좀 일부 소수라도 있었다고 네. 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장재혁 대표 요 상황을 거쳐가면서는 일종의 친한계 핵심 골수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한동훈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들도 점점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또는 한동훈 지원하는 게 소극적인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상황적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거 느낍니다. 네. 친한계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최근에 어떤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나 이런 것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느슨해지고 좀 뭔가 거리를 두기 시작을 했다는 걸 느껴요. 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그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한계라는 것이. 친한계는 크게 보면 이제 원내하고 원외가 있잖아요. 원내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공천을 줬던 사람들이에요. 공천을 줘서 주로 이제 비례대표 공천을 줬거나 아니면은 당선이 편한 지역에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친한계를 구성을 하고 있었고 원외에서는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시절에 이 미래 권력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미래 권력에 그 사람들이 이제 원외에서 좀 방송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네.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미래 권력 그러니까 그 원내에 있는 친한계는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게 그 안에서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위상이 계속 이제 떨어지고 하는 상황이니까는 좀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하는 거고 이제 또 다음에 또 국회의원 배치 달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거리를 두는 거고 원외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 권력이라고 해서 거기 그 배팅을 했는데 지금 점차 최근의 그 여론을 보면은 좀 멀어지는 것 같은 미래 권력에서 그러니 좀 서서히 돌아서는 것 아닌가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어쨌든 그러니까 한동훈계라는 것이 어떤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이념이나 이게 다 맞아서 성립된 게 아니고 반윤이라는 이 그 기치를 가지고 모였고 또 미래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모였는데 그것이 이제 미래라는 것이 지금 그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균열을 하는 차츰 소멸돼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 자, 다음 주에 그러면 일단 최고위에서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날짜가 딱 임박을 했다 하더라도 당 내부의 이제 상황 충분히 왜 소명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에 관한 또 진상조사도 일부 내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정확하게 한동훈한테 전달이 공개적으로는 됐지만 그게 절차상으로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상황이 필요할 텐데 한동훈 관련해서 이제 제명 징계 절차가 사실상 이루어지게 되면 그 과정이나 그 후도 좀 한번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징계 관련된 것의 결정은 뭐 제명 결정도 있고 탈당 공고도 있고 뭐 일정하게 당원권이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그걸 전제로 볼 때 최고위에서 결정 이후에 한동훈이 또 어떤 카드를 내밀지 그런 부분까지 본다면 어떻게 상황을 보세요? 일단 윤리위에서 제명 의결을 했기 때문에 네.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그거를 추인을 하는 단계니까 만약에 이제 결정을 하면 제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것을 다시 이제 번복하기는 어려운데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하는데 지금은 지방선거 아직 한 4, 5개월 남았습니다. 이 지금 정리하지 않고 지방선거 직전에 가면은 그때 공천권 문제가 생겨요. 공천 문제가 생깁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지방선거 때 한 10개 이상 예상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원내 진입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공천을 요구를 할 텐데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고 친한계 일부에서 또 공천 요구를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 상황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늦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지금이 그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 더 늦추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자, 한동훈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제명을 받아서 하면은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뭐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혹시라도 뭐 신당을 만들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신당 창당이 어려울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당을 만들려면은 어쨌든 현역 의원이 몇 사람이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갈 것이냐. 예. 지금 비례대표가 만약에 신당으로 가려면은 탈당을 하면은
국회의원직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비례대표는. 그리고 편한 지역에 있는 뭐 송파에 있는 이런 그 친한계 의원들은 그 좋은 지역을 버리고 가서 미래를 담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가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뭐 신당 창당도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될 거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한동훈 전 대표는 그 한계를 좀 노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번 전당대회 때죠. 전당대회 때 본인이 출마를 안 했지 않습니까?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안 했겠죠. 출마를 안 했고 친한계를 최고위원으로 몇 사람을 출마를 시켰는데 우재준 딱 한 사람 됐어요. 청년 최고위원. 네네. 우재준 한 사람 됐고 그리고 그 결선을 할 때 그 김문수 장동혁 결선을 할 때 본인이 김문수 지지를 선언했는데 김문수 안 됐잖아요. 네. 그때 저는 이미 한계를 노출을 했다고 보고 점점 그 어떤 앞으로 더 이 몸집을 키워가는 것보다 그때부터 좀 축소가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그 한동훈 전 대표는 좀 한동훈 걔도 친한계도 소멸이 되고 한동훈 전 대표도 좀 퇴장하는 길로 가는 것 아닌가도 싶은데 다만 이제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나중에 어떤 뭐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는 재등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좀 소멸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 한동훈과 한동훈 친한계가 지금 소멸하는 과정에 있다.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를 잡아주셨네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민주당의 심각한 상황의 주제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찰이 이 녹음 파일 120여 개가 담긴 황금 PC를 일명 황금 PC라고 불리는 이 PC 컴퓨터를 확보를 했어요. 여기에 녹음된 120여 개의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이름이 여러 명 등장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일단 그 뉴스 관련된 영상 한번 짧은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경찰은 어제 서울시의회가 보관하던 김경 서울시의원 관계자의 컴퓨터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 컴퓨터에는 이번에 제기된 김 시의원의 또 다른 공천원금 의혹 관련 녹취 파일이 120여 개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3년 6, 7월 사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출마를 위해 다른 정치인들과 접촉을 시도하며 금품을 주려하거나 준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시의원은 당시 현역 시의원 신분으로 공천 배제 통보를 받고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자신의 출마가 가능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녹취 파일에는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당시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속해 있던 현직 국회의원에게 출마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전직 서울시의회 의원 A씨에게 돈을 줬다고 설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시의원의 문자에 해당 국회의원이 A씨로부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답한 메시지 캡처도 문제의 컴퓨터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자, 저 내용이 아주 속보로 전해졌었는데, 자, 또 다른 공천 뇌물 사건이 터졌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120여 개의 녹음 파일인데, 중대한 사건이 지금 사실은 일부지만 일부가 터졌네요. 대규모 공천 뇌물, 헌금이라기보다 공천 뇌물 게이트의 신호탄이 아닌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그 전에는 저희들이 김병기 항공폰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김병기 항공폰 뭐 비밀 금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 항공폰에 어떤 게 들어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아마 무슨 뭐 공천 과정에 몇 가지 뭐 녹음 파일 같은 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김경 시의원의 지금 120개 그 녹음 파일은 그 안에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 이름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 중에 뭐 한 사람은 시민사회단체가 이미 고발을 했습니다. 그 안규백. 그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밝혀도 되는데 고발을 했다는 것만 밝히는 거죠 제가 뭐 또 혐의가 있는 건 이제 그 수사를 해봐야 되고 그런데 저는 이 김경 시의원이 판도라 상자를 그 열릴 수 있다고 보는 게 저거를 다 수사를 하면은 이제 일단 행적을 보면은 김경 시의원이 처음에 이 대학 전문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처음에 정치를 한 게 서울시 의원이 된 게 동대문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동대문시 비례대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현역 국회의원의 안규백 그 지금 국방부 장관인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비례대표를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비례대표 2번 받을 수가 없으니까는 이 지역구 쇼핑을 하고 다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별 인원도 없는 강서구입니다. 강서구에서 누구의 소개로 가서 거기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니까는 강서구 국회의원이자 공천관리위원이던 강선우에게 돈을 준 거죠. 1억 원을 준 거죠. 자, 그 상황인데 그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태우 수사관 그때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 강서구청장에 또 출마를 하려고 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하려고 또 공천 그 후보 검증위원이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또 부탁을 하는 그 과정이 이제 조금 전에 나온 그거예요. 현역 국회의원 이름이 들어가고 네. 그렇게 했죠.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6월 3일 날 벌어지는 지방선거 때는 영등포 구청장으로 가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서구청장은 그때 출마를 못했고 민주당이 강서구청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영등포 구청은 국민의힘이 지금 구청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때 김민석 그 영등포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서울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특정 종교단체 3,000명을 입당을 시키고 그 뭐 당비 대납을 해주기로 했다는 것이 진종호 의원이 폭로한 내용이죠. 그 폭로한 내용이고 그것도 뭐 진위는 이제 살펴봐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이 보면은 동대문 갔다가 강서 갔다가 또 영등포를 시도를 하고 이 하는 과정에서 이 어떤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또 뭔가 저 강선우 그 녹음 파일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것을 수사만 제대로 하면 판도라 상자를 여는데 문제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냐 이걸. 수사를 할 의지가 있고 정말 이것도 저 뒤늦게 뭐 미국도 뭐 출국했다가 오고 막 그랬잖아요. 네, 김경식 의원. 그래서 증거 그때 뭐 텔레그램도 막 바꾸고 다 했는데 이 경찰이 과연 수사를 할 수가 있을까 하면은 다시 특검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특검이 절대 필요하다. 저것을 120개 황금 PC의 판도라 상자를 열기 위해서도 경찰로는 안 된다. 특검이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예. 저 황금 PC로 불리는 적에 알려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여러 명의 이름이 그 기록에 있다. 복수의 어떤 이름이 계속 거명되는 인물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또 관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관심은 또 하나 관심은 지금 앞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입니다. 강선우와 김병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천 뇌물 카르텔의 구조입니다. 4단계 구조가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후보이죠. 당시에 김경과 같은 시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했던 그 후보가 있고 두 번째는 중간자가 있습니다. 이걸 매개해 주는 브로커, 현역 정치인인 경우도 있고 보좌관인 경우도 있고 이 브로커가 역할을 하는 중간자가 있고요. 그리고 검증이나 공천 라인을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김병기나 강선우가 실제로 공천 뭐 간사를 맡고 또는 검증위원장을 맡고 이 검증이나 공천 라인이 있고 그리고 당내 최고 권력자입니다. 당내 최고 권력자는 바로 김병기나 강선우 위에 있는 누군가이죠. 그게 누구일까요? 이 4개 구조가 지금 이제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황금피스가 이걸 더 윤곽적으로 보여줄 거라고 보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일단은 그 좌파 정당 안에서 이런 또 공천 거래, 공천 뇌물이 이제 만연화돼 있다. 뭐 김병기도 그렇고 또 이 강선우 그렇고 김경도 그렇고 그 만성적으로 돼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고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고리들 중에서 가장 윗선이 지금 그 누군지 윗선을 팔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한 거죠. 그러네요. 원래 특검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기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인사권자잖아요. 경찰청장도 인사권자고 검찰총장도 인사권자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는 국회에서 이 해서 특검법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한 게 특검이에요. 지금 그 이재명 정권에서 세계 출범시켰던 특검이나 지금 2차 특검은 이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죽은 권력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게 특검이기 때문에 그럼 윗선이 누구냐? 윗선이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이면은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건이 전부 다 윗선을 향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이 강선우하고 1억 그 눈물 호소를 하면서 이 마치 공천을 안 줄 것처럼 해내다 그 다음날 단수 공천이 돼버렸잖아요. 예. 돼버렸으면은 저것은 김병기는 거기서 빠진다고 했기 때문에 김병기의 윗선이 있다. 그 윗선이 누구냐?
그때 제가 보니까 이 대선 끝나고 나서 이재명 그 후보 대선 후보로 나갔다가 그 비대위 체제였어요. 비대위니까 그 뭐 윤호중이나 이 비대위보다는 그때도 친명이 다 당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윗선이 친명이 핵심 요소가 있는 거죠. 그거 하나 있고 하나는 탄원서 있지 않습니까? 예. 구의원들이 제출한 탄원서가 묵살이 돼버렸죠. 묵살이 됐는데 그때 탄원서 수령자가 이재명 대표께입니다. 이재명 대표께. 그래서 그 이수진 전 의원의 그 보좌관들이 분명히 김현지에게 전달을 했고 김현지에게 확인을 하니까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걸 왜 묵살을 해버리고 그 탄원서가 다시 김병기에게 돌아갔는지 이런 건 특검에서 밝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공천뇌물 범죄 행위잖아요. 예. 범죄 행위를 알리는 탄원을 했는데 그거를 묵살을 해버렸으면은 그런 범죄 행위에 동조를 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니까 이거는 그 이래저래 그 위선을 밝히는 차원에서 특검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간의 여러 인물들, 민주당 인물들 터진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병기, 강선우, 이해훈, 뭐 이전으로 돌아가면 관련 자료 또 있을 텐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나 혐의 관련된 부분에 어떤 것들이 연관되어 있냐면 이 사건을 폭로하고 알리는데 주된 역할을 한 당사자들 중에 하나가 보좌진이 있다는 겁니다. 보좌진. 보좌관이나 비서관들, 뭐 최측근도 있습니다만 특히 김병기, 이해훈, 뭐 강선우의 이제 과거 보좌진 갑질 이런 거 하면 중요하게 보좌진들이 갑질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건의 중요한 증거라든가 혐의 관련된 것에 대한 진술 이런 걸 해주고 있는데 향후 수사에서도 이 보좌진 최측근이라고 생각했던 인물들이 그 보좌진들이 향후 수사나 전국에 이 동향에 미칠 영향 이 차원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보좌진들이 특히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6명의 보좌진을 한꺼번에 다 잘라요. 예. 뒷담화 한다고. 뒷담화하고 잘랐는데 그 보좌진들이 이렇게 지금 다 밝히는 거지 않습니까? 밝히는 게 이렇게 공천 문제뿐이 아니고 뭐 비밀 그 금고 이야기도 그 보좌진에서 나와서 보좌진에서 그 차남 집에 있다 한번 덮쳐봐라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미 빼돌렸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공천 외에 특혜 문제가 불거졌어요. 현역 국회의원이 카르호텔 서귀포 카르호텔 가가지고 뭐 로얄 그 룸에 그 뭐 숙박을 뭐 공짜로 한다든가 뭐 하나의 뭐 베트남 공항 가는데 거기서 영접을 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좌관들의 그 폭로에 의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사적으로 집에 가서 뭐 세탁기 고치고 변기 수리하고 이거 하고는 별개로 특혜를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번에 폭로가 됐습니다. 김병기 13개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김병기 혼자일까? 보좌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김병기 혼자일까?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김병기가 보좌진을 6명 한꺼번에 잘라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터졌다고 보면은 과연 다른 그 의원들은 특히 지금 터지는 게 거의 뭐 민주당 쪽에서 많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해훈은 그 뭐 보좌진 갑질 뭐 이런 것이 있지만은 그러면은 그 보좌진들이 알고 있는 비밀 그 비밀 중에서 그 국회의원의 뭐 특혜 문제도 있지만은 정말 이 공천 비리 같은 이거 엄청난 그 범죄 그 행위가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과연 그 보좌관들이 이 지금 드러난 것만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특검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이제 파생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 이 특검 세계가 활동을 하면서 수사를 안 한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가 인지된 사건도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 공천 뇌물 특검도 법에 그렇게 만들겠죠. 인지된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게 좌파 진영 전반을 다 그 살펴보는 그런 그 작업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인물이 보좌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김기영 120개 파일 민주당 의원 현역 의원들이 여러 명이 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좀 상황을 좀 압축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민주당에게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 문제 잠깐 한번 좀 살펴볼게요. 합당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주당이나 이래 조국혁신당 범좌파 정당에 환호할 상황이라고 예견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이게 또 다른 측면의 굉장히 큰 분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정청래가 조국과 조국혁신당에 제안을 했죠. 자, 그거 한번 이미 띄워주세요. 두 당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우리들이 6.3 지방선거도 좀 한번 같이 치러보자. 뭐 하면서 통합에 관한, 합당에 관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이게 제안한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차원에서 뭐 정치공학일 수도 있고 법률권의 재편일 수도 있고 정청래 뭐에 관련된 집권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지금 어떤 차원에서 일단 보세요. 일단 그 정청래의 그 당권 재장악, 예. 당대표 그 연임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은 예. 지금 정청래가 당원 뭐 주권 정당에서 그 1대1 그 대의원하고 권리당원 가치를 1대1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당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지방선거 직후에 다시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민주당. 예. 그런데 조국당하고 이제 합당을 하면은 조국당에서 넘어오는 당원들은 전부 다 이제 정청래 쪽이다. 뭐 이래서 본인의 당권 그 재집권 플랜이라는 것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그 배후가 있다고 봅니다. 배후랑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친문이죠. 친문, 문재인 쪽에 이게 조국은 사실상 뭐 친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처음에 당을 만들고 총선에 출마할 때부터 양산에 가서 문재인 쪽하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조국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12명의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문재인 쪽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고 당 사무처에 있거나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문재인 청와대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문 세력이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밀고 들어와서 정청래가 그동안 구축해놨던 이 친청하고 친문이 합해서 친명을 몰아내는 작업이 시작된다고 봐요. 물론 그것이 뜻대로 뭐 될지 아니면 이제 중간에 서로 이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이 그 범좌파 진영 그 주로 재편성을 위한 그런 시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반응들이 좀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어요. 현역 의원 30명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굉장히 비판하고 있어요. 거칠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약 30여 명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당 내부의 사무국에서도 사무처에서도 사무처 노조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여기서도 이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대처하겠다. 이런 것들까지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또 하나의 장면은 청와대죠. 청와대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자, 오전에 저게 광유정 대변이 한 얘기하고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한 얘기가 달라요. 홍익표는 지금도 저 세월호 저것까지 달고 나와 있는 사진이 저 사진이 좀 쓰여졌네요. 예. 자, 강유정이 뭐라고 그랬냐?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논의를 지켜봤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몰랐다는 식으로 이 얘기를 했다가 이게 당연히 논란이 일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홍익표가 사전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뒤에 말이 다릅니다. 정청래 대표에게 연락받았다. 당 통합은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다. 다만 합의하에 또는 협의하에 진행된 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여기다 이제 청와대까지 불똥이 튀는 상황이고 민주당 내부에 지금 당원들이 문자폭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강유정 대변인이 사전에 논의된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네요. 자, 이 중요한 문제를 대변인에게 기자가 물어봤는데 본인이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면 내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알아보고 브리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대변인이. 그런데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사전에 특별히 내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없다. 이것은 확인을 했다는 이야기죠. 누구에게 확인을 했느냐. 이재명 본인에게 확인했을 수도 있고 기자들이 당연히 이제 물어볼 거니까
아니면은 이게 저 정무수석 홍익표는 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전에 만약에 뭐 논의가 있었으면 우상호 쪽에서 했겠죠. 확인을 다 하고 나서 논의된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최소한 비서실장한테는 확인했겠죠. 그렇죠. 비서실장이라도 확인을 하겠죠. 대변인은 그렇게 안 하고 저렇게 그 확언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 사견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저 차라리 자기가 그 들은 바 없다.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알려주겠다. 보통 그렇게 브리핑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이야기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청와대가 패싱당했다는 이야기죠. 이재명 쪽에서 완전히 저 정청래하고 조국 사이에서 패싱을 당해버렸다. 그래서 패싱 당했다는 논란이 일어나니까 홍익표가 뒤늦게 이제 준충안으로 왔다고 해요. 준충안으로 와서 사실은 우리가 저기 통보는 받았어. 그러니까는 서로 협의한 게 아니고 통보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서로 협의했다고 그러면은 이 당무에 개입했다. 이 논란이 또 일어나니까 이제 통보를 받았다. 우리가 이 패싱 당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패싱 당한 게 맞죠. 왜냐하면은 이 바로 그 어제 그 정청래가 홍익표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제 만났죠. 그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었는데 그날 오후에 조국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의도적으로 패싱시킨 거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언제 통보를 받았느냐에 대해서도 홍익표는 그것이 그 뭐 어제 조국한테 정청래가 제안을 하고 나서 그 전후다 이렇게 하면서 또렷이 그또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그 통보를 했느냐 그 부분도 지금 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패싱을 당한 건데 왜 패싱을 했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지금 친문하고 친청이 들어가서 친명을 몰아내려고 지금 하는 건데 당연히 친명 쪽에는 이것을 그 극별의 작전을 벌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그 갈등이 상당히 뭐 깊어질 걸로 봅니다. 예. 자, 오랜 기간 동안 논의했다는 보도도 일부는 있습니다. 정청래와 조국이 여러 차례 만나 논의했고, 뭐 이재명에게도 중간중간 상황은 알렸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당 통합은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다. 이렇게 홍익표가 이야기하는 건 어쩌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패싱 당했다고 만일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하면 엄청나게 청와대도 지금 바람이 불 거 아닙니까? 공격당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지금 예. 그 친명 쪽에서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난리가 나서 뭐 전부 다 뭐 그 SNS에 글 올려 가지고 이게 그 뭐 이게 사당이냐 뭐 그리고 또 심지어 그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진퇴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청래 이제 물러나는 것도 그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완전히 뒤통수 맞았다는 걸 그대로 이제 노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만약에 사전에 몇 차례 이렇게 조율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핵심들끼리는 이 서로 그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과거에 뭐 국회 출입할 때 이 합당 과정 이런 것을 많이 취재를 해봤지만은 그런 게 있으면 밖으로도 다 알려져요. 특히 자기들 진영 안에서는 다 알려집니다. 알려지는데 전혀 그냥 하루아침에 마치 뭐 이 뒤통수 맞은 것처럼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교감이 없었다는 것이고 교감이 없었던 것은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어떤 그 조직적으로 친문이라는 쪽이 개입을 한 그런 그 흔적이 있고 특히나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되면은 일단 당권이 정청래에게 다시 갈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지방선거 때 조국 세력에게 이제 조국파 뭐 조국 계보가 될 겁니다. 합당을 하면은. 예. 그러면 친조국 쪽에 지분을 줘야 돼요. 어디 단체장이나 보궐선거에 공천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자기들 땅이 뺏기는 거죠. 친명은. 그래서 반발을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 주로가 막 교체될 가능성. 친명이 다음 이번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 때는 비명 행사가 아니고 친명 행사가 될 수도 있는 친명 행사. 친명 행사가 될 수도 있죠. 예. 친청 횡재, 예. 친명 행사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사전에 어느 정도 청와대하고도 뭐 좀 숙성 기간을 거치고 했으면은 그 분위기를 다 알기 때문에 저렇게 단체로 반발을 하지 않습니다. 예. 상황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약간 예측 불허의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합당 논의가 정상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당 지도부 간에 뭐 논의가 된다든가 당원들과의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파행적으로 상황이 되고 여기에 차기 권력을 놓고 엄청난 단순히
특정인과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이제 문파와 사실은 명파가 한번 붙는 새롭게 이제 등장하고 있는 또 문파가 또 붙는 양상인데다가 여기다가 조국까지 끼어들면 굉장히 복잡한 구도 싸움의 양상이 되고 주도권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도권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상당히 향후에 주목거리고 이것 하나 어떻게 보신지 하고 또 하나는 이걸 제안했던 일단 정청래 그리고 협의를 했던 조국 이 사람들의 득실 문제는 어떻게 될지 또 조국은 지금 일단 초기에는 국민당원 얘기했다가 조금 흐름이 오니까 국민의 여론 그러니까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다 여기다 좀 무게중심을 더 둔다는 소리가 있어요. 상당히 여론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득실 차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저기 이해 득실을 서로 이제 따지고 있겠죠. 예. 정청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본인이 당권을 재장악을 하는 것 그리고 친문 세력이 들어오는 것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친명을 축소를 하기 위해서 이 통합을 하겠다는 것이고 네. 조국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상당히 괴로운 상황이에요. 정당 지지율이 지금 뭐 2% 3% 나오지 않습니까? 2030 지지율은 제로입니다. 20대 지지율. 조국은 본인이 그 8.15 특사를 받아가지고 정치권에 짠하고 등장을 하면은 마치 센세이션을 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제 큰데 같이 가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또 이 친문 쪽에서 아마 이제 재촉을 하고 하니까 같이 거기에 이제 이해타산이 맞아서 시작은 하는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은 또 앞으로 관계가 괜찮을 것인가? 그렇죠. 서로 보통 이렇게 이제 합당을 하면 공동대표라는 걸 그전에는 막 하고 했죠. 네네. 지금 공동대표 이야기는 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완전히 정청래에게 완전히 흡수 통합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정청래에게 흡수 통합되는 걸 조국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조국 뒤에 있는 친문 세력은 그거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 청와대하고 그 여당의 충돌도 알력도 있지만은 여당 안에서 또 두 사람 간의 또 충돌도 예상이 문파 되죠. 내부에 범문파 내부에 그렇죠. 다시 안에 그 안에서 또 충돌이 하고 하면은 결국은 이 그 좌파가 그 여러 갈래로 그 흩어지는 분열의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장경희 대표의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한동훈의 향후 문제 김경이 새롭게 국면에 여러 가지 뭐 간장종지를 뿌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합당하겠다고 하는 정청래가 뜻대로 될지 아주 복잡한 생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내분 상태가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지금 민주당에 도사리고 있네요. 폭탄이 착각착각 터지고 있습니다. 조그만 폭탄인데 대형 폭탄도 터질 수 있죠. 자, 그 장면 송국권 정치평론가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